시장에 가가지고 네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근데 확인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또 그 꿀팁도 알려주시네 또. 예. 예.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건물 어때? 이건 어때? 주제는 바로 경매로 나온 건물은 어때입니다.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조금 특별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주제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경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다, 네. 이런 인식이 진짜로 많이 깔려 있고, 실제로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거용 부동산에 경매를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고 낙찰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경매 쪽으로는 조금 관심도 있고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 이 경매라고 하면 일단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로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건가? 일단 주거용 부동산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감정평가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이 됐어요.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상가 쪽으로도 한번 이게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입찰할 때 한번 구경 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렇게 낮게 낙찰이 되는데 이게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임장이라든지 이런 걸 현장 조사를 해서, 아, 이건 감정평가보다 높게 지금 시세가 이루어져 있구나 하면은 당연히 이게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정리를 한번 박사님께서 해주신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낙찰가보다 높은지, 네네. 어떤 게 이제 낙찰가보다 낮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로 이제 우리가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 시장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네. 이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을수록 낙찰가가 높아지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경쟁자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될 텐데, 주로 이제 주거용인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는 그 거주를 해야 될 그 의식주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집을 장만할 때 아니면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이제 주택이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예, 그다음에 뭐 단독주택, 빌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많이 있고, 상업용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쵸. 예, 투자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계하고는 관계는 교집합은 있지만은 조금 교집합이 조금 덜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인기가 있는 거는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되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넘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고, 또 네. 이제 시장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쵸. 지금 뭐 침체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이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낙찰을 받으면은 또 시장 조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시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뛰어들겠죠. 그래서 경쟁이 심한 편이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가 그냥 감정가대로 팔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비표준형 상품에 이제 원래 분양할 때는 표준형 상품이었는데, 이게 망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는 비표준형 상품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네. 그 옆에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은 경매에 나온 이 매물이 뭐 70, 예, 많게는 뭐 한 60% 가까이 떨어져 가지고 뭐 40%대 이렇게 낙찰이 되기도 해요. 네네. 뭐 4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이 또 적으면 적을수록 또 가격이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싸게 산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상당한 리스크를 또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또 위험 부담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경매라는 게 아무 지식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진짜
낭패를 보기 정말 쉬운 그런 네. 건데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사전 조사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임장이라고 하는데 임장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 건물을 실제로 보고 실제 외관이나 뭐 내부 상황이나 다 체크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하자 보수해야 될 건 없는지 또는 뭐 또 손봐야 될 건 없는지 그 다음에 뭐 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진짜 눈으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네. 물리적인 거, 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인 거. 네,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될 거야, 아마. 네. 법적인 거는, 권리에 대한 순위라든지, 그죠? 그쵸. 또, 말소 기준. 그러니까 소멸이, 내 권리 이하에서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뒷단에서 소멸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난다. 그럼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권리 분석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또 거론되는 부분이 이제 유치권. 예. 상업용인 경우에는 네네. 예, 유치권이 많이 있어요. 네.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가장 유치권도 있고, 그러니까 유치권의 거의 뭐 한 90% 이상은 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법을 악용해가지고 유치권 신고는 받아주니까 무조건 예, 신고는 막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뭐 점유를 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유치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전문가가 들어가면은 뭐 그걸 깨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법적인 부분을 챙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거죠. 예, 물리적인 거는 하자들. 예. 어쨌든 이제 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물이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자가 없는 건축물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가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사람이 안 살고 사용을 안 했던 건물일수록, 방치된 건물일수록 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폐가들이 사람이 살면은 그렇게 낡지가 않는데 네네.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이제 폐가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네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어떤 하자들이 있는지를 예,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하자가 없는 건물을 찾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말이 안 되죠. 예, 하자가 있는 거를 내가 이거를 이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면 네네. 그걸 보수를 하면은 살릴 수 있다. 예, 이제 예방이 된다. 없앨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이제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물리적으로 또 하자도 있지만은 이 공간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인가. 예,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뭐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인테리어만 해버리면 끝나지만은, 단독으로 되어 있는 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꼬마 빌딩 이런 것들, 네. 이제 방치된 지 오래된 것들, 네네. 예, 그런 것들은 특히나 그런 공간을 살릴 수 있는지, 아마도 전체를 다시 뜯고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으로 수익이 되는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네.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주위의 임대료만 조사를 하고 내가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임대를 얼만큼 넣을 수 있는지, 얼마 정도에 넣을 수 있는지, 이 정도만 다 검토를 하거든요. 거의 그 정도 선이겠죠? 그것도 부실한 사람이 그 정도 해요. 아. 네, 임대료 시세 조사를 안 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싸게 받았으니까 뭐 깨끗하게 해서 다시 임대 놓으면은 내가, 그러니까는 싸게 받아서 정상화 시키면은 시장에 받는 임대료를 받으면은 싸게 받은 만큼 차익이 생기지 않느냐는 논리거든요. 네네. 예, 근데 실제로 망가졌던 이 상태가 주변에 임대료 시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빌딩만 망가진 게 아니고, 네네. 상가로 치면은 그 상가만 망가진 게 아니고 주위의 상권도 망가진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경매로 나왔지만은 그게 바로 시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되게 보면은 시장 조사를 할 때도 그 임대료뿐만 아니고 주위의 매매 사례까지 다 같이 보고, 네네. 그 경매 시장의 그 자료를 보면은 낙찰 사례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매매 사례는 또 따로 봐야 돼요. 음. 정상적인 매매 시장에서의 사례. 그 다음에 임대료는 직접 나가서 공실이 얼만큼 많은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네. 제가 아파트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네. 그건 간단해요. 주변에 그쵸. 시세 치면은 네네. 검색하면은 다 나오니까,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들이,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A라는 업종이 몇 개였는데 몇 개로 줄고 몇 개로 늘고 하는 거.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너무 좀 예. 디테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 시장에 가가지고 네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확인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 꿀팁도 알려주시네 또. 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그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자, 업종에 대해서 과거 이력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이력이 지난 약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10개였다가, 그 다음에는 9개, 그 다음에는 8개. 뭐 이런 식으로 줄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업종은 안 되는 업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음. 이게 되는 업종이 되겠죠. 네네. 그럼 내가 공실에 있으면 어떤 업종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채워야 되겠죠. 음. 아니면은 감소도 안 하고 증가도 안 하고 있는 보합 상태에 있는 업종, 그 중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업종들로 임차인을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업종들을 구상을 해야지, 이걸 MD라고 얘기를 해요. 업종 구성. 네네. 이 MD를 가지고 있어야지 임대료 정도가 나오고, 그 임대료가 시장보다 조금 더 받아도 될 수준인지, 그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개보수를 비용을 얼만큼 내가 투자할 것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많은 조사가 필요해요. 수요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네네. 수요는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뭐 임대만 생각하지 임차인의 고객인 엔드 유저,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상권의 엔드 유저인 소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소득 수준부터 해서 남녀 비율, 그다음에 이게 어떤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뭐 예전에는 뭐 스타워치 가지고 이동인구도 책정했잖아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힘은 들지만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최소한 주중, 그다음에 휴일, 주중에 주간, 야간, 휴일에 주간, 야간 4번 정도는 나가가지고 관찰을 하면은 되게 감이 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수익성을 반영하고, 그러면 연결고리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럼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전략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이 경매 물건을 몇 프로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받는 게 수익성이 나온다. 라는 게 나온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경쟁에 의해 가지고 막 높게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진짜 발품을 많이 파셔야지만 이 모든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매하면은 솔직히 이제 대출을 거의 받잖아요. 대출 없이, 경락 대출 없이는 거의 안 하는데, 저도 경락 대출을 받고 했는데 이게 또 대출이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온다면 몇 프로 나오는지,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대출 가능 여부, 나온다면 몇 프로 나오는지 요거 꼭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보면은 이제 경매장에 가가지고 낙찰을 받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명함을 주는 현상이 저희는 보통 생겨요. 이모라 그랬어요. 대출 이모들. 대출을 받으라고 이제 명함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80% 정도 내외, 그리고 많게는 90%까지도 대출이 되기도 하는데, 대출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싸게 받았으니까. 내가 비싸게 받았다 그럼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받고 이 대출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수익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직접 살 집이라든지 내가 직접 영업을 할 가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요. 네네. 예, 위험 부담 크게 없이 잘 하는데 그냥 투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받았는데 특히 주거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업용인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이자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정상화시키지 못했을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네. 근데 싸게 받았는데 뭐 시세의 한 절반 정도로 내가 상가를 하나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네. 대출도 막 그 풀로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내 소유가 됐을 때는 기분이 좋죠. 그쵸. 예.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얘기를 했던 그 임대 시장을 알아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수준이 못 미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는 손을 못 댄다든지 아니면은 추가 자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상화를 실행을 못 했다고 하면은 그게 그대로 리스크로 반영이 돼 가지고 예. 다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쨌든 대출 여부는 진짜 네. 잘 알아보셔야 돼요. 미리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갈 건데 네. 입찰을 들어갈 건데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 소득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미리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은행 가시면은 아니면 대출 이모들 앞에서 보면 명함 많이 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쪽 찾아가가지고 상담 받아 보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네. 때문에 미리 꼭 해보시면 그리고 추천드립니다. 항상 그 투자를 할 때는 네, 여유 자금이랑 예비비라는 게 꼭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저도 꼬마 빌딩 투자할 때 네, 대출 나오는 거에서 전체 매물가의 10%는 예비비로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끔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네. 해야지 여유 있는 투자가 되는 그렇죠. 거지. 네. 예, 빠듯하게 이렇게 해서는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경매로 나올 수 경매 있어요.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금 긴 시간 동안 경매 나온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은 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또 꼬마빌딩 연구소 찾아오시면은 많은 자문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매 나온 건물은 어때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